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 영정 앞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새어머니, 이제 나가셔야죠. 여기는 우리 집안 일이니까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아내인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늦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5년 전 이철수 씨와 재혼했죠. 그분은 저보다 10살 위셨고 첫 부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난 때였어요. 처음 만난 건 경로당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 반찬을 몇 번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 청혼을 받았습니다. 순덕 씨,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저도 혼자였어요. 전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자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에겐 자식이 셋이나 있었어요. 장남 준호, 차남 민재, 막내딸 수진. 모두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철수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벌써 재혼이요? 장남 준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차남 민재는 침묵으로 반대했고 막내딸 수진만 조심스레 말했죠.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알겠지만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몇 달을 설득 끝에 아이들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있었어요. 재산 문제는 일절 언급 안 하시고 아버지 수발만 들이세요. 저희한테는 절대 패 끼치지 마시고요. 큰 며느리 미숙이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그저 아버지 옆에서 밥이나 챙겨드릴게. 재산은 당연히 너희들 거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어색했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신고만 했고 자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혼인신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첫 부인이 쓰던 그릇들, 곳곳에 남아있는 전처의 흔적. 저는 그 집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철수 씨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자주 끓였어요. 빨래와 청소는 기본이었고 병원 진료 날이면 꼭 함께 따라갔습니다. 순덕이 당신 덕분에 집이 살만하오. 철수 씨는 고마워하셨지만 자식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나 명절 때였죠. 그날만큼은 제가 더 긴장했어요. 뭘 해도 눈치가 보이니까요. 새어머니, 이 반찬간이 좀 센데요? 큰 며느리 미숙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엄마 살아계실 땐 이렇게 안 짰는데.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호칭조차 애매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절대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기, 새어머니. 어쩔 수 없이 부를 때도 새어머니라는 단어에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 때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저는 늘 뒷방에 있었어요. 제사는 우리 엄마 모시는 거니까 새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그 말 속에도 거리가 있었죠. 어느 날 철수 씨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파김치가 되어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준호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저는 얼른 일어나 설명했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래.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혹시 수술비 같은 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버지 병원비는 저희가 내니까 새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남편 간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준호는 비아냥거리듯 웃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 저는 항상 반 발짝 뒤에 있었죠. 손자 돌잔치 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 가족끼리만 하려고요. 새어머니께서 오시면 할머니 두 분이 되잖아요. 친할머니만 모시려고요. 둘째 며느리 지영이 전화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철수 씨는 속상해 하셨지만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오, 순덕이. 아이들이 아직 마음을 못 연 것 같소. 괜찮아. 이해해. 내가 나중에 축하 선물 전할게.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기분이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았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고 뭘 해도 틀렸고 뭘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쓰러지셨어요. 철수 씨가 쓰러진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여보. 달려가 보니 철수 씨가 소파 옆에 쓰러져 계셨죠.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말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1시간 후 세 남매가 모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첫마디는 남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셨어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죠. 아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너희들을 기다렸어. 잘하셨네요.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 목숨이 위급한데 왜 사인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 하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죠. 이제 집에서 요양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잘 케어해 주세요. 퇴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3번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에서 일으켜 재활운동을 시키고 하루에 4-5번씩 식사를 떠먹여드렸어요. 밤에는 2-3시간마다 깨서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요. 한 달이 지나자 제 몸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했어요. 이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새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보고 가는 수준이었죠. 아버지, 제가 바빠서요. 회사 일이 밀려서. 준호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아빠,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가게 일 때문에 자주는 못 오지만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수진만 가끔 찾아와서 한두 시간 있다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이틀만이라도 교대로 간병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자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수발 드는 게 새어머니 역할 아닌가요? 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밤낮으로 돌보다 보니 내 몸도 이제 한계야. 그럼 요양보호사 쓰시죠. 비용은 저희가 낼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 새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혼 반대했었잖아요. 그때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폐 끼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은 새어머니 몫이에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새어머니가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간병하고 그런데 결국 저는 의무만 떠맡은 존재였던 거죠.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이 미안하오. 어눌한 발음으로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곁에 둔 걸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 씨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철수 씨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119에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갑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상주인 준호와 민재가 절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문객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자 큰 며느리 미숙이 대답했죠.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분은 나중에 재혼하신 분이에요. 그 말투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와 재혼하신 분. 저는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준호와 며느리들이 빈소 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집도 처분해야 되고 새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글쎄, 본인 살 곳은 알아서 찾아야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분은 있지만 어차피 얼마 안 돼요. 집은 우리 엄마 명의였고 예금도 다 공동 명의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집안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5년간의 헌신도 밤낮 없는 간병도 그 어떤 것도 저를 가족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새 남매가 앉아 있었어요. 새어머니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새 남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준호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새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이 집 말이에요.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 명의였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법적으로 저희 3남매가
상속받게 돼 있어요. 둘째 며느리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법적 배우자시니까 일정 부분 상속분은 있으세요. 하지만 이 집에 계속 사실 수는 없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돈은 드릴 테니까 다른 곳에 방 하나 얻으시면 어때요? 막내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다들 힘들었어요. 이제 각자 생활로 돌아가야 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새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정리할게. 어머, 정말요?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들이시네요. 큰 며느리 미숙이 놀란 듯 말했어요. 나도 나이가 있는데 너희 눈치 보며 살 순 없잖니. 일주일만 시간 줘. 짐 정리하고 나갈게. 감사합니다, 새어머니. 역시 현명하세요. 준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철수 씨 방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를 개고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씨의 일기였어요. 펼쳐보니 재혼 전후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순덕 씨에게 청혼했다. 아이들은 반대하겠지만 나는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 순덕 씨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2019년 6월 20일 결혼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순덕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가. 2020년 10월 3일 준호가 또 순덕 씨를 무시했다. 차마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다. 내 죄책감이 순덕 씨를 더 힘들게 한다. 2022년 5월 10일 순덕 씨가 밤새 나를 돌봐줬다. 이 사람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전화 한 통뿐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매정했는지, 그런데도 아무 말 못했던 거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 내가 죽으면 순덕 씨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잘 대해줄 리 없다. 내 통장을 정리해야겠다. 순덕 씨 명의로 조금씩 옮겨놔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을 옮겨놨다고? 급하게 철수 씨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3개, 각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보, 저는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자식들이 저를 내쫓을 거라는 걸.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 조금씩 돈을 옮겨 놓으셨던 거죠. 통장 안쪽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순덕 씨,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이 돈으로 편히 사시오.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당신을 만난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소.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비록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켜주진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이 정말 제 명의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알아봐 주세요.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로요. 아, 네. 한 군데 괜찮은 데가 있는데요. 부동산 아줌마가 친절하게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계약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철수 씨의 일기장과
편지를 챙겼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전화했어요. 새어머니, 집 정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내일 부동산 사람 데리고 집 보러 올 건데요. 그래, 나도 내일 나갈 거야. 걱정 마. 아,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그럼 상속분 정리해서 드릴게요. 응.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족은 아니었던 거죠. 다음날 이사짐을 싸서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어머, 벌써 다 나가셨네? 큰 며느리 미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네. 역시 새어머니는 센스가 있으세요. 둘째 며느리 지영도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죠. 거실 테이블 위에 저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5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디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새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비위도 안 맞추고 그저 저로 살 수 있는 공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순떡 씨, 나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고 이철수 씨 유언장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이철수 씨께서 생전에 공증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내일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준호네 삼남매도 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오셨네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모두 앉으세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 이철수 씨께서 2023년 12월에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입니다.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먼저 부동산 관련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던 아파트는 고인의 첫 번째 부인 명의였으나 2020년에 이미 자녀 3남매에게 증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2채, 그리고 경기도 용인 소재 상가 건물 한 채입니다. 총 평가액 약 15억 원 상당입니다. 15억이요.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철수 씨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그리고 이 부동산 세 채는 모두 박순덕 씨 명의로 증여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세도 모두 납부 완료됐고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셨을 텐데. 큰 며느리 미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죠. 고인께서는 첫 부인 사망 후 받은 보험금 5억과 평생 모은 예금 10억을 따로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럼 그 돈은 왜 저희한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문입니다. 나 이철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은 아내 박순덕에게 모두 증여한다. 말도 안 돼요. 우린 친자식인데. 준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이미 집과 충분한 재산을 물려줬다. 그들은 각자 살 능력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다르다. 그녀는 나를 위해 자신의 5년을 버렸다. 내 자식들이 외면할 때 그녀만이 내 곁을 지켰다. 그 말에 세 남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순덕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자식들 눈치에 주눅들어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자식들에게 부탁한다. 순덕이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녀를 함부로 대한 것은 결국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이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이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증여는 합법적이고 유류분 청구도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금 통장 9천만 원도 박순덕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이는 유언장과 별개로 생전 증여 완료된 것입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자녀분들께는 이미 아파트 한 채가 증여됐고 그것으로 법적 상속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네. 너희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겠니? 5년 동안 난 너희 집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늘 눈치만 봐야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난 6개월 동안 혼자 간병했어. 밤낮 없이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이고 약 챙기고. 새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너희는 뭐 했니?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고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잖아. 죄송합니다.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돈이 필요해서 너희 아버지랑 결혼한 게 아니야. 정말 외로워서 그리고 그분이 좋아서 결혼했어. 큰 며느리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돈을 받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야.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지.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새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당당하게 살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가 불렀어요. 새어머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대했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네.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다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그분은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하셨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 저는 수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철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었지만 그 어떤 밥상보다 편안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새어머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 형이랑 동생이랑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건 저희 때문이잖아요.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건 저희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민재야. 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도 너희는 너희 가족들이랑 잘 지내. 그게 너희 아버지도 바라시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유로움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새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자유. 그날 밤 저는 철수 씨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철수 씨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놓고 그 수익으로 살고 있어요. 상가 건물도 임대가 잘 돼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제가 쓰기엔 충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죠. 매주 수요일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목요일엔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금요일엔 자원봉사를 가요.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활동이에요. 순떡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맛나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경로당에서 친구 영자를 만났어요. 순덕아,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다? 뭔 좋은 일 있어? 그냥 편해져서 그래. 이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맞아. 나이 들어선 자식 눈치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영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대요. 우리 나이엔 말이야. 자식한테 잘해봤자 당연한 거고 조금만 못해주면 불효자식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자고.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다가 문득 준혼의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저 없이도 잘 살고 있겠죠. 섭섭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새어머니, 추석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아버지 산소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래도 안부를 묻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건강하게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처럼 지낼 순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미워하진 않는 관계.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 요즘 참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왜 살아계실 때 날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도 힘드셨던 거. 자식과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날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당신 걱정 없이 제 인생 당당하게 살게요. 사진 속 철수 씨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경로당 친구들과 팥죽을 끓여 먹었어요. 순떡아, 너 요즘 젊어 보인다? 그래, 기분 탓 아닐까? 아니야, 진짜 표정이 환해졌어.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짐을 내려놨거든요. 좋은 새어머니라는 짐, 착한 며느리라는 짐, 눈치 보는 사람이라는 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65세 여자, 박순덕?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철수 씨 산소에 갔습니다. 1년 만에 찾아간 길이었어요. 여보 왔어요. 잔디를 손으로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정말 잘 지내요. 자원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덕분에 제 노후가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철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소, 순덕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오.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준호와 마주쳤어요. 새어머니, 준호야. 성묘 오셨어요? 응. 인사하고 왔어.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준호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는 준호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너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네, 새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사이.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크지 않은 원룸에서 간소한 밥상을 차리며 친구들과 수다 떨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년. 누군가는 외롭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외로운 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거라는 걸. 이제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당신도 기억하세요. 늦은 사랑도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필요 없다는 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이 주인공으로 사세요. 저처럼 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혼 가정의 새어머니로 산다는 것 정말 힘들죠. 순덕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 같았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당당하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